2교시에서는 강의군에서 제일 중요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립외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립외교, 말 그대로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조선의 이익에 따라서 외교를 하겠다. 이 정도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7세기 전반 당시 조선 주변의 국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일본은 제가 표시를 제했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실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뺐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금나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표시 색칠 있죠?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금 같은 경우는 원래 여진족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오늘날의 만주 일대에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부족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1교시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는 여진족 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전략, 그리고 뛰어난 외교, 또 정치력을 통해서 당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앞에 있는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진족을 통일해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금입니다. 금나라는 17세기 전반, 특히 임진왜란 이후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임진왜란 발생했을 때 금나라가 조선을 돕겠다라고 말하게 됐어요. 왜? 당시 조선이 워낙 일본한테, 왜군한테 밀리다 보니까 금나라가 돕겠다라는 이야기 됐는데, 사실 조선에서는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나라가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이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조선의 지형, 지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금나라의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이 역으로 금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명나라는 급속히 약화됩니다. 물론 임진왜란 이전에 명나라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조선을 돕기 위해서 대규모의 병력이 전쟁에 참전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명나라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급속히 몰락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걷어지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관리들의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면서 명나라는 이전에 아주 강대국의 면모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는 것과 달리 금나라의 힘은 차곡차곡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임진왜란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금나라는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최고 강대국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당시 중국 대륙에 있었던 명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금과 명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금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특히 1618년에 후금의 누르하치, 금방 나왔던 인물,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명나라의 무순을 공격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무순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바로 명나라 무순 전투에서 이제 전쟁이 대규모로 본격화되는 거죠. 근데 당시 명나라는 후금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후금은 당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후금은 오늘날의 여진족, 만주에 사는 분들을 보면 5살, 4살 이때부터 말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 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타는 기술을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마병입니다.
기마병이죠. 이들의 기마병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 조선이랑 후금군이랑 전투를 하게 되는데 조선군이 전쟁에서 안 되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왜? 산으로 도망치면 이제 기마병, 말을 탄 부대가 안 쫓아오겠지, 못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당시 기마병들은 말을 타고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능수능란하게. 그러니까 산에서 도망쳤던 조선군이 후금군한테 정말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당시 후금군은 강력한 부대였어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서 명나라를 쉽게 제압하고 있었던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명나라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선한테 군대 좀 보내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특히 명나라가 탐을 냈던 게 바로 강해군이 육성했던 조총부대입니다. 강해군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조총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선도 조총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훈련을 시켜서 조총부대를 육성한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 조총부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왜? 첫째, 남의 나라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억지로 만들었던 조총부대가 조선의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 즉 남의 나라의 전쟁에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근데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명나라를 돕자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조정의 대부분 신하, 특히 젊은 신하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지은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당시 명나라를 돕자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내내 명나라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제조지은이라는 표현이 쉽게 하면 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뜻이고요. 조는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은은 은혜할 때 은인 거죠. 즉 이거는 두 번 다시 만들어준 은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할 뻔했는데 명나라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이 살아났으니까 그에 대한 은혜를 갚자라는 게 바로 제조지은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후금의 명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당시 조선 조정의 대부분 신하들이 동아시아 국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금방 말했다시피 당시 후금은 명나라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거의 망해가는 상황에서 후금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방어를 하지 못했 이처럼 주장 1이 명나라를 돕자라는 입장이었다면 이 입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즉 명나라를 돕지 말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강해군입니다. 강해군은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던 인물인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임진왜란이 끝난 지 채 2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조선의 전쟁도 아닌 명나라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 자체는 강해군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즉 강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무시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의 전쟁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임진왜란의 피해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명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강해군이 왕이 되기 전에, 즉 왕세자 시절에 명나라가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서 강해군의 아버지였던 손조와 아들이었던 강해군 사이에 이간질을 많이 시켰습니다. 즉 손조한테는 너 능력 없으니까 아들한테 넘겨, 즉 강해군한테 왕위를 빨리 넘기라고 압박을 했고, 나중에 왕이 되고자 했던 강해군한테는 너는 둘째 아들이잖아. 근데 왜 첫째 아들도 있는데, 즉 임해군이 있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해. 이러면서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즉 선조와 강희군 사이도 이간질했고, 나중에 왕이 됐던 강희군도 제대로 된 인정, 대접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명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역시 강희군이 명나라의 요구를 무시하자라고 주장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인식입니다. 주장 1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당시 명나라를 돕자라고 주장했던 조정의 신하, 특히 젊은 신하들은 당시 17세기 동아시아 국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명이 후금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 즉 후금이 명나라를 압도하고 있었던 상황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었던 겁니다. 반면에 강해군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시 명나라 상황에서는 후금을 이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줬다간 나중에 잘못하면 후금과 조선이 전쟁을 하게 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강해군에 대한 강해군의 조선에 대한 조선군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개인적인 악감정, 당시 현실인식, 그리고 임진왜란의 피해가 막심한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강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무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명나라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조선군의 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정 내에 젊은 신하들의 파병을 해야 된다, 즉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명나라의 강한 요구 등 때문에 결국에는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명의 강요로 인해서 조선군 1만 명이 파병하게 됩니다. 이 중에 상당 부수는 바로 조총병입니다. 강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써 키웠던 조총병을 조선에 쓰지도 않고 남의 나라,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았던 명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명의 요구가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강해군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뭔가 하면 만약에 열심히 싸워가지고, 즉 조선군이 명군을 도와서 열심히 전쟁을 해서 괜히 후금군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금이랑 조선이랑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걸 이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서 말 그대로 대충 싸웁니다. 그냥 전쟁 딱 타면 한두 번 싸웠다가 다 도망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군은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즉 제대로 싸우지 않고, 명군을 도와서 제대로 싸우지 않고 후금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당시 조총부대를 이끌고 갔던 가홍립이란 인물이 항복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의자에 앉아있는 인물, 머리에 무슨 깃털 같은 걸 꽂았던 인물이 이제 당시 청나라의 황제였습니다. 오른쪽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엎드려 있는 분들은 조선군, 그리고 뭐 가홍립 이쯤 되는 거겠죠. 이 장면은 나 후대 사람이 상상을 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강해군은 전쟁을 하지만 굳이 후금군이랑 갈등을 발생할 이유는 없애자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충 전쟁을 한 다음에 후금군한테 항복을 하고 후금군한테 조선이 명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은 후금군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청나라 황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즉 너희들이 조선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한 걸 알고 명나라를 돕긴 했지만 우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대신 조선으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 저 후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두는 거죠. 가옥립도 포로가 됩니다. 이 가옥립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때, 인조 때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때 후금군을 이끌고 앞에서 길잡이를 해서 옵니다. 딱 이렇게 보면 조선을 배반한 어떤 역적, 나쁜 놈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인조를 만나서 설득하는 거죠. 병자호란 때. 전쟁하지 마라. 후금을 조선이 이기긴 힘들다. 피해를 최대한 피하는 쪽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죠. 강옥립은 그 장면을 이후로 이제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데 강옥립의 항복 장면에서도 보다시피 당시 강해군은 후금, 명나라 양쪽 모두 굳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조선이라 친했던 명나라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반면에 새롭게 힘을 쓰고 있었던 후금의 요구, 후금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군 때는 어떠한 전쟁도 없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해군이 외교를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거죠. 이게 가해군의 중립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이 세지고 있었던 금나라, 반면에 원래는 힘이 굉장히 셌지만 점차 힘이 약해지고 있었던 명나라,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조선. 조선은 명나라랑도 사이가 나쁘면 안 되고 금나라와도 사이가 나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명, 금 양쪽 다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강해군은 금나라와의 사이도 좋게 만들고 명나라에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한 중립 외교를 잘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해군 제위 기간 동안, 즉 강해군이 왕이었던 시기에는 조선은 임진왜란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봤던 게 강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수업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강해군의 중립 외교가 어땠는지를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부분은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강해군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는가? 강해군의 몰락은 바로 인조 반정으로 인한 강해군이 폐위, 그리고 능양군 인조가 새롭게 왕위에 오르는 그 내용입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대한 내용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수업 내용을 할 것 같고 오늘은 강해군이 몰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강해군 같은 경우는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즉 강해군이 왕이긴 하지만 자신을 뒤에서 도와줘야만 했던 세력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이첨 같은 인물인데 오늘 수업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이첨이라는 인물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즉 힘이 있었거나 아니면 좋은 집안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물은 이제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이첨은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이첨이란 인물이 강해군의 최측근이었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강해군이 그만큼 지지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강해군 같은 경우는 좀 무리수를 많이 던지게 되는 겁니다. 무리수를 던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이이첨 같은 인물인 거죠. 즉 자신의 세력이 약하다면 자신의 라이벌, 서인 세력쯤 되겠죠. 이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외교는 잘했는데 내치는 잘못했다. 즉 중립외교는 잘했다. 반면에
국내 정치는 잘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즉, 외교는 100점, 국내 정치는 빵점, 뭐 이쯤 되겠죠. 이 점이 사실 독단적인 정치라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인목대비에 대한 음해와 공작 시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강해군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묵인을 했는지는 불분명해요.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초창기에 직접 본인이 주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어쨌든 자신과 사이가 나쁘긴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였던 새어머니였던 인목대비에 대한 음해 공작을 강해군이 직접 시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첨 같은 인물이 적극 주도한 것 같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아마 묵인하거나 또는 방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목대비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경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 문경세제는 아주 좁고 험한 고갯길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다니지 않고 간혹가다 서울에 과거시험 보러 가거나 또는 세금을 나른다든가 또는 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강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도적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건 이때 은상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은상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금은 할 때 은 있죠. 그 은을 운반하던 상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문경 세제에서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얼핏 보면 그냥 간단한 강도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이첨은 영모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은을 탐내서 강도들이 훔치는 단순 강도 살인 사건을 국가적인 영모 사건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이첨 같은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바꾸는 거죠. 치조를 하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야, 너 왜 은을 왜 훔치려고 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아마도 거짓 자백이겠죠. 영모 사건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상을 살해하고 은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치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뒤에 주범은 누구냐? 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범인이 마지못해 또 거짓 자백을 하는 거죠.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재남이 주범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하나 지워졌네. 김재남이 주범이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상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뒤에서 뒷조정했던 인물은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 용모를 일으키려고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다.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 용모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3대를 멸할 정도로 크게 심하게 처벌받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에 당시 왕비 인목대비가 연루됐다는 것은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인목대비의 부친 김재남 그리고 영창대군 아들이죠.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이 죽게 됩니다. 김재남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영창대군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유배 가서 거기에 있던 강화부사 강항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인목대비는 정말 이 사건 이후로 강해군이 정말 싫었을 거예요. 진짜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아들 죽였고 자신의 아버지 죽였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인물이 강해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인목대비는 서궁, 지금 오늘 서울에 있는 덕수궁으로 유폐, 쉽게 말하면 감금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강해군이 얼마나 왕권 강화에 집착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해군의 집착이 반대 세력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발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 세력이 있었다면 강해군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금방 얘기했다시피 강해군은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즉 반발이 일어나니까 강해군은 쉽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인조반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강해군한테 각종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서인들이 강해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능양대군 인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이 발생하는 거죠. 1623년 3월입니다. 인조반정이 발생하자마자 강해군은 폐위가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해군이 경복궁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황간의 등에 업혀서 도망치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경복궁 마당에서 잡혀오게 되는 거죠. 강해군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덕수궁에 유폐되어 있었던 임목대비입니다. 임목대비는 강해군에게 각종 욕설을 했을 거예요. 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아버지, 아들을 죽이고 자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강해군이었기 때문인 거죠. 강해군은 폐위가 됩니다. 또한 강해군을 도와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이이참 같은 대북파 인물들도 대부분 다 처형이 됩니다. 강해군은 폐위가 되고 나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강화도에 유폐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강해군의 이제 폐위 이후의 모습을 보면 좀 비참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강해군을 모시고 있었던 이제 몸종,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강해군을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해군의 평가, 강해군의 일생, 강해군의 업적, 뭐 대동법, 그리고 중리배교, 그리고 강해군이 어떻게 몰락을 한지 인조반정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는 거로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